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2015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24번부터 27번, 그리고 28번부터 30번 문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게 되는 지문은요. 예술 지문입니다. 24번부터 26번, 27번까지 해당하는 예술 지문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푸셨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먼저 문제부터 보고요. 우리가 한번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는지를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부정 발문은 꼭 여러분들이 아는, 틀린, 다른, 못한 이런 것들은요 꼭 표시를 해 두셔서 알고 있으면서도 실수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바로 문단별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자, 25번 문제. 윗글로 미로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세부 정보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나와 있는데요. 보기는 음영을 활용하여 습작한 악보와 연주가의 메모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부정발문이 참 많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추론적 이해에 대한 문제로 지문에서 배운 내용,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에서 이제 독서 지문에서요 낼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마지막에 어휘 문제를 낸다. 어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문단이 나눠져 있네요. 자, 16세기 이후 바로크 음악에서는 음악이 구체적인 감정을 모방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는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지금 여기서 주제는 요거죠.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죠? 근데 뭐가 태동했다?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화제가 됩니다. 화제가 됩니다. 음악 수사학, 바로 그 음악에서 16세기 이후에 음악 수사학이 태동하였다. 그러니까 언어의 기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음악 수사학이다라는 건데 16세기 이후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지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26세기, 뭐 17세기 이렇게 어떤 시기와 시대가 나올 때에는 그것을 잘 정리해 두셔서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죠. 자, 음악 수사학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가사 위주로 작곡을 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땠다? 가사를 위주로 해서 작곡을 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랐지만 마태존이라는 사람, 마태존에 와서는 가사 없이 기악곡만으로, 중요합니다.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따랐지만 하지만이죠. 역접을 기준으로 해서 앞의 내용보다는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음악 수사학을 체계한 마태존은, 마태존이라는 사람은 뭐냐? 음악 수사학을 체계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영의 사용을 강조했다. 음영이라는 거 밑에 뜻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음악 수사학이 어떻게 태동했냐? 마태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음악 수사학에서 이제 마태존이라는 사람이 기악곡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럼 남문단 가도록 하죠. 마태존은 음영을 선율 음영과 장식 음영으로 나누었다. 음영을 두 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선율 음영, 장식 음영. 음영의 종류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선율 음영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영.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영. 이것이 선율 음영의 특징. 그리고
더하기죠. 장식 음영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영이다. 이거는 장식 음영에 대한 정의. 자, 마태조는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수를 달리한다는 점에 차가 나요. 연주가도 실제 연주할 때 이미 만들어진 악보에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태존이 이 기악곡만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음영을 나눴는데 마태존의 음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떻게? 선율 음영과 그리고 장식 음영으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선율 음영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라문단 첫 번째는 장식 음영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문단 간의 관계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문단에서 이제 그 음악 수사학 중에서 기하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했고 나문단에서 선율 음영과 장식 음영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다문단에서 선율 음영, 라문단에서 장식 음영이 됩니다. 이제 마문단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따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선율 음영에서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음영인 아나포라,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근거한 음영인 영탄법, 멈춤 등이 있다. 선율 음영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단어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아나포라, 그리고 문장 차원의 수사학에 근거한 영탄법, 멈춤 등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정리했던 거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정리했던 것을 이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 선율 음영이 있는데 이 선율 음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 그랬어요. 그죠? 선율 음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뭐냐? 단어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 또 하나는 문장 차원으로 접근한 것인데 단어 차원에서는 아나포라. 그리고 문장 차원에서는 영탄법, 그리고 멈춤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은 더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뜻 보면 정리하는데 시간이 낭비되잖아요. 하지만요. 이것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포라의 특징이 나옵니다.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 두음, 이제 머리음이 되겠죠?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음악에 적용하여 일정 구절 앞부분에 반복하는 음영,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영이다. 작곡가는 전달하려는 감정을 강조하기에 이 음영을 쓴다.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에 차가 나요. 두 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멈춤은 음을 짧게 끊어 갑작스럽게 단절된 느낌을 주는 음영으로 영탄법과 함께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선율 음영에 있는 아나포라, 영탄법, 멈춤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가보시죠. 장식 음영은 연주자가 실제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다른 음을 넣어서 연주하면서 구현되는 것이다. 장식 음영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여 이루어지는 악센트. 앞이나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악센트. 그리고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전환하는 트릴.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하는 트레몰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마태조는 감정의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악센트를 중시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도 정리할 수 있죠, 밑에서. 장식 음영에서의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악센트. 죄송합니다. 악센트, 그리고 트릴, 그리고 트레몰로. 이 중에서 마태조는 악센트를 중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식 음영에 대해서 이제 있는 트릴, 악센트, 트레몰로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 문단 들어갑니다. 음악 수사학에서는 특정한 음영을 사용하며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기악의
특히 마태존이 체계하는 음명은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태존의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한 음영의 뭐가 될까요? 의가 되겠죠. 이거 정리하는 문단이 되는 겁니다. 한계에는 나오나요? 18세기 말부터 음악 수사학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지만 음악 수사학자들의 체계한 음영은 오늘날까지 음악에 대한 상식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문단 간의 관계를 표시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합니까? 정리해서 마문단으로 마무리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24번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단별 서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 문단 보도록 하죠. 가에서는 음악 수사학의 태동 배경 나왔죠.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마태존이 만들어냈다라는 거 나왔고요. 첫 번째 문단이 나왔다는 거. 여기서 가 문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 문단에 나와있죠. 그 나에서는 음영을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선율과 장식 음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나 문단 제대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다와 라에서는 나의 내용을 상세화했다. 그렇죠. 그 선율 음영과 장식 음영의 하위 범주들을 설명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라에서는 비유를 통해 장식 음영, 라에서는 비유가 나옵니까? 뭐뭐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혹은 A는 B이다라는 은유, 직유 은유 전혀 없습니다. 이게 4번이 틀렸습니다. 마에서는 음악 수사학의 선생님 표시해줬죠?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윗글로 미루 알 수 없는 것. 자, 이제 세부정보. 마태존은 장식 음영보다 선율 음영을 중시하였다. 장식 라문단에 보시면 장식 음영 중에서 악센트를 중시하였다라고는 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장식 음영보다 선율 음영을 중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바로크 시대에는 수사학을 음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바로크 시대 바로크 음악이라고 했으니 가에 나오죠. 첫 번째 줄. 마태존은 기악곡만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가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마태존은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마문단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렇죠? 기악의 표현력을 강화하여 기악이 성악과 대등한 위치에 서는데 큰 역할 나와있죠. 마문단이라 마문단 가문단이 아니라 마문단 되겠습니다. 5번 음악 수사학에서 음영을 통해 감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거 가문단 나왔죠. 가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음악 수사학을 체계한 마태존은 청중에게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음영은 사용을 강조했다. 가문단 다 나와있죠. 정답은 1번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26번 갑니다. 이게 악보가 있지만 악보를 전혀 볼 줄 모른다. 선생님도 볼 줄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는 음영을 활용하여 습작한 악보와 연주가의 메모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 자, 이제 설명을 바로 보도록 하죠. A에는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여 감정을 강조하려는 작곡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자, 앞부분의 특정 부분을 강조했죠. 이거 뭐죠? 다음 문단 세 번째 줄. 아나포라는 수사학에서 두음, 머리음. 앞부분을 반복의 원리의 음악을 적용 일정 구절의 앞부분을 반복하는 음영이다. 이거 아나포라 맞죠? 아나포라 맞습니다. B 보세요. B 보니까 B에서 음이 도약하는 것을 보니 도약한다라 그랬어요. 도약하는 것을 보니 가사를 붙인다면 감탄을 드러내는 표현이 적절하겠군. 도약한다. 영탄법 보시죠. 다음 문단 중간 그 기억 옆에 영탄법은 느낌표로 표현된다는 점을 착안해 두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감탄을 표현한다. 나와있죠? 영탄법. 자, C를 보니까 C는 보니까 원래는 실제 연주는 원래 악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연주할 때는 이렇게 연주한다라 그랬어요. C를 보니까 C는 연주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장식 음영의 일종의 트레몰로를 사용한 것인 걸. 트레몰로 볼게요. 트레몰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한 음이나 여러 개의 음을 라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하여 연주한다. 여러 개의 음을 빨리 되풀이해서 연주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원래는 단조롭게 땅땅땅땅 하는 거에 중간에 다른 음을 넣었죠. 근데 보니까요, 악센트 보세요. 위에 세 번째 줄, 라문단 위에 세 번째 줄. 장식 음형으로는 강조하고자 하는 음의 앞이나 뒤에 높거나 낮은 음을 첨가하는 방식의 악센트. 그러니까 이것은요, 3번에서 말하는 이 설명은요, 트레몰로가 아니라 뭡니까? 악센트. 정답은 3번입니다. A는 단어 차원, A는 단어 차원의 아나포라, B는 문장 차원의 악센트, 영탄법, 맞죠? 그것은 다문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A는 작곡 과정에서 고안되는 반면 C는 실제 연주. 그렇죠. 악센트는 실제 연주할 때 장식 음영이니까요. A는 선율 음영이니까 작곡할 때 작곡가가 참고하는 거. 이것은 다하고 라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밑줄 친 부분의 문맥적 의미가 기억과 가장 가까운 것. 기억, 여기서 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용하다, 사용하다,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번 보세요. 요즘 신경을 쓸 일이 많다. 신경을 이거 쓰다라는 거죠. 이거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죠. 신경이니까요. 2번 그 공식을 쓰니 문제가 풀렸다. 그 공식을 사용하니 느니까 말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넣어서 말이 되면 정답이 된다는 거. 3번 악기를 사는데 돈을 많이 썼다. 여기서 소비했다라는 거죠. 억지를 쓰는, 억지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되죠. 5번 공사를 하게 돼서 인부를 써야 한다. 이용합니까? 사용합니까? 사람을? 그건 아니죠. 이것은 여기서 이용하다, 사용하다는 분명히 재료나 도구, 수단을 이용하다라는 거지 사람을 쓴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 지문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28번부터 30번 이제 과학 지문인데요.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건 일치 불일치 문제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9번 보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그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지문에 지금 이제 배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켜 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잘 적용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10번 문제. 윗글을 읽고 보기에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이제 보기에 나타나 있는 그림에 적용시키는 거라서 이것은 많이 좀 까다로워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지문 분석을 통해서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오늘 감기가 심해서요. 목소리가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빛이 물체에 닿으면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내 전자가 진동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은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고유한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의 색깔은 뭐를 통해서 고유한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 가장 낮은 진동수의 빨간색, 가장 낮은 진동수의 빛은 빨간색, 진동수가 가장 높은 빛은 보라색 광선이다. 보라색 광선보다 더 높은 진동수를 지닌 것, 그것은 자외선.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 중에 가장 낮은 건 빨간색, 가장 높은 건 보라색. 근데 보라색보다도 높은 건 자외선. 그리고 빨간색 광선보다 더 낮은 진동수를 지닌 것은 적외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자, 지금 가장 높은 게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보라색보다 높은 건 자외선. 인간이 볼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빨간색인데, 빨간색보다도 더 낮은 진동수를 지닌 건 적외선. 근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요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높은 건 보라색, 가장 낮은 건 빨간색.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빛이 물체에 닿을 때, 계속 갑니다. 빛이 물체에 닿을 때 물체는 흡수한 빛 중에 가장 특정한 진동수의 가시광선을 우리 눈의 방향으로 다시 방출하여 우리
눈은 그 방출된 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물체는 흡수한 빛 중에서 특정 진동수의 가시광선을 우리 눈의 방향으로 다시 방출해서 우리는 그 눈에 방출된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예시. 장비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장비가 흡수한 빛 중에서 빨간색 광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빛을 우리 눈의 방향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장비가 빨갛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 뭐 이렇게 설명해 줬죠? 두 번째 문단 가보죠. 그렇다면 유리와 같은 투명체는 왜 특정한 빛깔을 띠지 않고 투명해 보이는 것일까? 물었죠. 질문했죠. 이게 화제예요. 왜 투명체는 특정 색깔을 띠지 않고 투명해 보이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 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겠죠. 인간의 눈에는 빛이 직진하여 그대로 유리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이어서 합니다. 즉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즉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한 빛 가운데 적외선과 자외선은 유리의 대부분 흡수되어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남고, 그러니까 적외선과 자외선은 유리의 대부분 흡수돼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남고,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은 사방으로 재방출된다. 사방으로 재방출된다라는 거죠. 유리가 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뭐 때문에? 대부분 가시광선의 영역에 해당하는 빛은 사방으로 재방출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보죠. 그런데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원자가 가시광선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소요된 시간만큼 빛의 속력이 줄어들게 된다.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의 값을 C로 놓았을 때, 유리나 물과 같은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C의 대략 7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의 속력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느려진 빛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하게 된다. 빛의 속력은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데 공기 중보다 유리에서의 빛의 속력이 낮아지는 것은 유리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뭐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보다 유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의 밀도가 유리의 밀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은 이렇게 물질마다 다른 속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네 번째 문단이에요. 다른 물질이 경계면에 닿았을 때 수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나 빛의 경로가 뭐하게 된다? 꺾이게 된다. 빛의 경로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굴절이라고 한다. 이제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배경식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여기서는 배경식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지문만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절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매끈한 아스팔트에서 바퀴가 잘 구르지 않는 잔디밭으로 장난감 자동차가 비스듬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시하고 있죠. 잔디에 먼저 도착한 쪽의 바퀴의 속력은 느려지지만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는 쪽의 바퀴의 속력은 빠르게 유지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잔디에 먼저 도착한 쪽의 바퀴가 있는 방향으로 꺾이게 된다.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바퀴가 4개인 여기가 이제 잔디밭이고요. 여기는 아스팔트. 4개의 바퀴가 있는 자동차가 이제 이리로 오는데, 보시죠. 이제 이리로 오는데 이 바퀴가요 이렇게 와서 여기 닿죠. 이게 제일 먼저 닿죠. 비스듬히 온다 그랬으니까 비스듬히 지금 그렸습니다. 비스듬히 와서 닿았을 때 여기 잔디밭으로 들어온 이 바퀴는 속도가 떨어지지만 뒤에 있는 이 바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꺾인다는 거예요. 꺾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도
계속 가보죠.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에도 빛의 파면의 아랫부분이 물에 먼저 도착하여 속력이 느려지면서 빛의 파면의 아랫부분으로 뭐한다? 꺾이게 된다. 다섯 번째 문단 또한 뭔가 더 있나 보네요. 빛이 투명체를 지날 때 구절되면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되는데 이를 빛의 분산이라고 한다.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된다. 여기서는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는 굴절, 빛의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공기 중에 투명체로 비스듬히 들어갈 때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의 속력이 더 느려진다. 이거 중요하죠.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의 속도가 더 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이 굴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보라색 광선이 더 느려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그림 문제 풀 때 아주 요긴합니다. 이에 따라 투명체를 통과하는 빛은 서로 다른 색깔의 광선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진행 경로로 방출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분산까지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윗글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것은 자외선이 유리에 흡수되는 이유.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유리를 구성하는 원자가 흡수된 빛 가운데 찾았죠? 적외선과 자외선 유리 영역의 대부분 흡수되어 열 에너지 형태로 남고, 흡수되는 건 나왔지만 흡수되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정답 1번이에요. 2번 빛의 색깔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 빛의 색깔에 따른 진동수의 차이 나오죠. 빨간색은 진동수가 낮고 보라색은 높다. 첫 번째 문단. 빛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진행 과정.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진행하면서 굴절과 확산해서 어떻게 나온다.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에 나오네요. 그리고 유리와 같은 물체가 투명하게 보이는 이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가시광선이 대부분 사방으로 재방출되기 때문이다. 투명체를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감소하는 이유 세 번째 문단. 왜? 유리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나왔죠. 정답은 1번. 자,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투명한 연못의 금붕어를 물가에 서서 비스듬히 내려다볼 때 관찰자의 눈에는 금붕어가 본래의 위치보다 수면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금붕어와 닿은 빛이 되돌아와 우리 눈에 보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 굴절에 대한 설명. 그럼 이것은 뭡니까?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관련이 깊은 거. 밀도가 다른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변한다. 나왔죠.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바로 나오죠. 뭐라고요? 매질의 밀도가 밑에 세 번째 줄.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 공기 중보다 유리에서 빛의 속력이 낮아지는 것은 유리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빛이 수면이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온다? 아니요, 여기 비스듬히라 그랬어요. 비스듬히라 그랬으니까 수직 틀렸습니다. 가시광선이 물속에서 빠른 속력으로 직진한다. 가시광선 물속에서 느려진다라는 거죠. 느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틀렸죠? 물이 특정색의 가시광선에 흡수했다가 특정색? 땡. 빛이 진동수에 따라 여러 빛깔의 광선으로 분리된다. 이것은 가시광선에 대한 설명. 이것은 분리된다는 거죠. 이건 굴절이 아니라 분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윗글을 읽고 보기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이제 보기의 그림. 자, 이제 햇빛과 공기가 나타나 있고 투명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더니 꺾였어요. B와 C를 보니까요. 지금 B도 꺾였고 C도 꺾였는데 C가 더 많이 꺾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지금 다섯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밑에 네 번째 줄에 진동수가 높은 보라색 광선은 진동수가 낮은 빨간색 광선보다 투명체 안에서 속력이 더 느려진다. 그러니까 밑에가 무슨 색? 보라색이 된다는 거예요. C가 보라색, 그리고 B가 빨간색. 이해됩니까? 빨간색 광선보다 보라색 광선이 더 느려진다라 그랬어요. 자, A와 D의 속력은 다르다? 아니죠. 이거 맞죠? 같죠? 왜냐하면 세 번째 문단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느려진 빛은 다시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원래의 속력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해서 같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2번 보시죠. A에서 E 중 C의 속력이 가장 느리다. 이건 뭐 다섯 번째 문단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보라세요. 2번이 정답이죠. A와 E 사이에는 자외선이 들어있지 않다? 자외선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단에 보면요. 열 에너지로 변환된 거다. 틀린 거죠. B의 진동수는 C의 진동수보다 높다? 아니죠. 빨간색이 어떻다? 낮다라 그랬죠. 반대로 된 거예요. 이거는 C의 진동수가 B의 진동수보다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B와 E의 진동수는 같다? 이거는 틀렸어요. 다섯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된다.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빛이 투명체를 지날 때 굴절되면서 진동수에 따라 다양한 광선으로 분리된다 라고 그랬으니까 진동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학 지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 한번 하셔요. 그리고 내용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신 거 맞든지 틀리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